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던 나라가 이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2026년 성장률 목표 1991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4.5에서 5%. 이 숫자 하나에 중국의 전략 대전환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이 왜 성장률을 낮췄는지, 그 뒤에 숨겨진 불평등 논쟁은 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장률 하향의 진짜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불평등 논쟁의 실체를 파헤치고요. 산업구조 전환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결론 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먼저 큰 그림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전인대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이 회의는 중국의 1년 경제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남달랐어요.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제출하면서 두 가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는 2026년 성장률 목표를 세전마이에서 5%로 낮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5차 도읍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한 겁니다. 이 도읍개년 계획,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수조 위안의 예산을 배분하고 산업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의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계속 약 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모두 그랬죠. 그런데 2026년에 처음으로 4.5에서 5%라는 하향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예산을 역산해보면 실질 목표는 5.04% 정도로 추정되지만요. 공식적으로 하단을 4.5%까지 열어둔 건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속도보다 질을 택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속도를 늦추려는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이 3.7%에 그쳤어요. 14억 인구의 소비 대국치고는 너무 낮은 수치죠. 둘째,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쌓아둔 빚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셋째,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수출로 성장을 떠받치는데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GDP는 5%를 달성했어요. 목표는 맞춘 겁니다. 산업 부가가치는 5.9%나 올랐고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은 9.4% 성장했습니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소매 판매는 3.7%밖에 안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산업 쪽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세입니다. 장비 제조 9.2%, 하이테크 9.4%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매 판매 겨우 3.6%, 고정자산 투자는 오히려 3.8% 줄었어요. 공장은 돌아가는데 국민들은 지갑을 안 연다. 이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전인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불평등 논쟁이에요. 뉴욕타임스가 특필할 정도로 이번 전인대에서 불평등 문제가 이례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진 않았어요. 대신 가계 소비 비중 확대와 고용 안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등이 심하다고 직접 인정하면 체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업률은 5.5%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요. 1200만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전체 취업자 수가 약 2800만 명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일자리를 1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소비를 살리겠다는 우회 전략입니다. 중국의 불평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어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소비 심리까지 무너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가계 소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중국의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 수준인데요. 미국이 68%, 한국이 49%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재정 확대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건데요. 지방정부 특별채권 4.4조 위안, 초장기 국채 1.3조 위안을 발행합니다. 합치면 5.7조 위안이에요. 5.7조 위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돈이 인프라, 첨단 산업, 사회 안전망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합니다. 적극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를 동시에 쓰는 건 경기가 어려울 때 나오는 전형적인 조합이거든요. 다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풀면 지방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IMF도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흐름을 읽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어디에 집중하려는지 5개년 계획의 알맹이를 뜯어보겠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고품질 발전, 내수 시장 구축, 그리고 과학기술 자립이에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고품질 발전입니다. 이건 시진핑 체제의 핵심 슬로건이거든요. 고품질 발전이 뭐냐? 쉽게 말하면 양보다 질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싸고 많이 만드는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와 핵융합 에너지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BC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체화지능이라는 생소한 분야도 포함됐어요. 로봇이 인간처럼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식수지 통신까지. 아직 오우지도 제대로 안 깔린 나라가 많은데 중국은 벌써 역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리스트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간 수백조 원의 국가 자금이 이 분야에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14차 계획과 비교해보면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14차 때는 제조업 경쟁력,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이 핵심이었어요. 14차는 확실히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내수 소비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이 전면에 나왔고 대외 개방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도 등장했어요. 특히 서비스 분야 시장 접근성 강화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또 외국 기업한테 서비스 업무를 더 열겠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국 기업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시각이 꽤 다릅니다. 먼저 중국 측 입장입니다. 정부 업무 보고 초안을 총괄한 선단양 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여건과 대외 환경을 종합평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요. 글로벌 주요 경제체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5%가 낮아 보여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높다는 논리예요. 베이징 대장인 교수의 발언은 더 흥미롭습니다. 단순 성장 속도 추구를 중단했다고 직접 표현했어요. 고품질 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중국 내부에서도 성장률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IMF의 시각은 좀 더 냉정합니다. 2016년 4.5% 성장을 전망하면서 하방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산업보조금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산업보조금이 GDP의 4%인데 IMF는 이걸 2%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반으로 줄이라니 이건 중국 산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지방부채 구조조정도 IMF가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추정치만 해도 수십조 위안에 달합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과 연결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첫 번째예요.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지방정부 부채. 이건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과잉 생산 용량입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소비는 안 따라오니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네 번째,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최대 교역 상대예요.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5% 가까이 성장한다면 한국 수출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 이하로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특히 중국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소비자의 중간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회부터 볼게요.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면서 첨단 기술 협력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서비스 시장 개방도 주목해야 합니다. 외자 투자 촉진과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으니까요. 한국의 콘텐츠, IT 서비스, 의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반면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한국산 부품을 안 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 밀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의 설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이어질 겁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중국이 양자기술과 유기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기회, 장기적으로는 위협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중국이 가계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으니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한 고품질 소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둘째, 공급망 선점입니다. 양자, 바이오, 수소 같은 첨단 분야에 중국이 투자할 때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시장 진출입니다. 중국이 서비스 분야 문을 여는 건 흔치 않은 기회예요. IT, 콘텐츠, 헬스케어 분야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중국 의존도 분산입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남아와 인도를 병행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글로벌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중국 성장률이 0.5%포인트만 떨어져도 원자재 시장이 출렁입니다. 호주의 철광석, 브라질의 대두, 중동의 원유까지 영향을 받아요. 아시아 공급망도 재편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모두 중국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7%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한 건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해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한테 문을 열어서 우방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시장의 깊이와 규모를 활용해서 지정학적 도전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죠. 마지막으로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낙관 시나리오부터 봅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 5%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 수출에도 우호적이에요. 기본 시나리오는 4.5에서 5% 사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범위예요. 이 경우 한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략을 조정하면 됩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4.5% 미만입니다. 부동산이 더 무너지거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이때 한국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들 이 네 가지를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지, 소매 판매가 진짜로 살아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적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 하나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건 직접적인 수익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4.5에서 5%라는 낮아진 목표를 제시하면서 속도보다 질적 전환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직접 인정하진 않았지만 가계 소비 확대와 일자리 1200만 개라는 숫자로 우회하고 있어요. 양자기술부터 유적지까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이건 한국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포지션을 잡으면서도 동남아와 인도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해요.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발표 하나에 아시아 증시가 요동치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가 반등 신호를 보이거나 미중 관세 협상에 돌파구가 생기거나 위안화 환율이 급변하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